안녕하세요. 대박스캔의 이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내 돈 한 푼도 없이 무려 6억이나 되는 건물을 소유하게 된 썰입니다. 정확하게 4년 정도 됐고요. 4년,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제 명의는 아니고요. 남편의 명의로 6억 원대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금액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저희 구입 당시의 가격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는 빌라의 주인 세대라고 하죠. 4층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건물을 내가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로 9천만 원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한 거예요. 회사도 좀 키워야 되겠고 그때 당시에 저희는 사실 금융권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이라 대출받는 방법도 잘 몰랐고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가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되는 걸 주인한테 얘기해서 월세로 돌리고 보증금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세 9천이었던 걸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77만 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이 건물을 처음부터 내가 사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들어갔던 이유가 저희가 집을 구하고 있을 때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내놨는데 잘 안 팔리니까 주인 세대를 전세로 내놨다가 한 1, 2년만 있다 팔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내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서를 쓸 때 혹시라도 이 집을 팔게 되면 나에게 우선권을 줘라 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저희가 주인 세대에 살면서 집 관리도 해주고 이러니까 처음에 집을 팔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런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이유는 전세로 살던 저희가 아래층들이죠. 빌라다 보니까 관리를 다 해줬어요. 세입자가 나가면 확인도 해주고 뭐 도배사가 와서 도배를 하면 잘 됐는지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이렇게 집주인한테 좀 호의적이니까 집주인이 팔겠다는 마음을 딱 접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집주인은 말 그대로 수익률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집을 팔 마음을 안 먹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3년 동안 그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돈이 하나도 없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죠. 저희가 여유가 없어서 집을 못 살 것 같으니 이사를 나가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집을 사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제 돈을 들여서 했어요. 그래서 싱크대도 좀 금액을 많이 투자를 해서 교체를 하고 붙박이장도 설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돈이 그 집 안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인테리어를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먼저 얘기를 했어요. 혹시라도 내가 이 건물을 사지 못하고 나가면 일부분은 나에게 보상을 해달라. 어차피 고쳐야 될 걸 고치는 거니까. 그래서 집주인도 본인이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만약에 집을 사지 않고 나가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구두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그런 약속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3년을 그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집주인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기가 발동을 했습니다. 뭐야? 없이 산다고 함부로 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보증금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사업이 한참 잘 되고 있어서 뭐 재고도 많이 쌓아놓고 직원들도 많고 이럴 때여서 사실 현금 융통이 좀 수월할 때였습니다. 대출을 받는 방법도 그때는 좀 알았고요. 그래서 저는 대출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사를 나갈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왜? 아니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서 내 돈을 들여서 싱크대를 교체를 하고 붙박이장도 설치를 했는데 못 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살 테니까 계약을 하자.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중요한 건 저는 탄 100만 원도 없었습니다. 계약금을 낼 금액조차 없었어요. 계약을 하려면 최소한 계약금을 일부분은 줘야 하잖아요. 집주인이 요구한 계약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뜻 친구가 나 3천만 원 정도는 마이너스 통장 여유 있어. 내가 빌려줄 테니까 네가 그걸 꼭 사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사.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중에 이 건물을 인수하고 대출을 받아서 갚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친구에게 덜컥 3천만 원을 빌려서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제가 사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사실은 건물을 사겠다는 마음을 3년 전에 먹었기 때문에 3년 동안 계속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보증금이 변동이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은행 대출은 얼마 정도 될 것 같고 내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요거를 계속 저는 확인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사실 사람 욕심이 돈이 생기면 사업하는 사람은 물건을 사요. 재고가 있어야 장사를 하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회사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사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친구에게서 3천만 원까지 빌렸잖아요. 계약을 하고 나서 사실은 제가 계약할 당시에 공실이라고 하죠. 호실들이 몇 개 비었었어요. 이 집주인이 제가 딱 계약서에 도장을 찍자마자 나간 공실을 부동산에 내놓지를 않았던 거예요. 왜? 부동산에 내놔서 계약이 되면 본인이 부동산 복비를, 중개비죠. 중개비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아까워서 저보고 직접 나중에 인수한 다음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집을. 그런데 집도 사실은 건물이 거의 한 8년에서 9년 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부분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집주인이 수익률을 따져서 내놓았던 집이기 때문에 월세로 거의 다 받았어요. 보증금도 얼마 받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가 나갈 때 내줄 돈이 얼마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은행 대출을 알아봤더니 보증금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한 세대당 1,500만 원씩을 빼고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1,500보다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래서 부분 리모델링이라도 하자라는 생각에 도배를 좀 하고 깔끔하게 좀 청소를 해서 내놨습니다. 안 나가더라고요. 무려 공실률이 50%였습니다. 절반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집주인 아주 신났죠. 계약금도 받았고. 중간에 중도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를 달라고 했냐면 1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잔금은 물론 은행 대출을 받아줄 거였기 때문에 1억이 어디 있어요? 3천만 원도 빌렸는데. 그런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죠. 저에게 정말 꿈 같은 돈이 생겼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사업을 하는 동안에 사실은 계속 힘들었어요. 자금 때문에. 왜 힘든지를 몰랐어요. 장사도 잘 되고 물건도 많이 팔리고 돈도 계속 들어오는 것 같은데 통장에 잔고가 계속 비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세금 신고를 하던 세무사 사무실 여직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통장에 잔액이 8천만 원이 비어요. 80만 원도 아니고 800만 원도 아니고 8천만 원이 빈다는 거예요. 아니야, 나 통장에 돈 그대로 다 들어왔어. 왜 빌까? 라고 해서 이제 통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군데에서 정산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지마켓이었습니다. 전 지금 같으면 지마켓하고 소송감이에요. 무려 3년 동안 지마켓에서 저에게 정산금을 안 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는 법인 회사를 갖고 있었는데요. 법인이 유한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이 유한회사를 한글로 풀어 쓰지 않고 그냥 가로, 유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냈어요. 사실은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는 법인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용어잖아요. 그냥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앞에 붙지 않는데 그래서 그냥 저희 회사는 대박스킨이니까 유한회사 대박스킨이어서 그냥 유대박스킨 이렇게 서류를 보냈는데 알고 보니 서류상에 저희 회사 이름이 한글로 유한회사 대박스킨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회사 명이 다른 거잖아요. 상호명이. 그래서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 정산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졌죠. 아니 그러면 이거 정산금이 이렇게까지 밀리는데 왜 안 가져가느냐. 서류가 잘못됐으니 서류를 다시 보내라 라고 나에게 메시지를 주거나 메일을 주거나 아니면 긴급 알림이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따졌더니 딱 한 번 긴급 알림이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3년 전에. 저는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화가 나고 그동안 내가 이렇게 빚지고 살았던 게 다 이 지마켓 때문이야? 라는 생각에 법정 싸움이라도 해야 되겠다. 니네 고발할 거다. 따졌습니다. 당장 돈 주지 않으면 나 이거 가지고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른다. 정확하게 3일 뒤 1억 6,400만 원이 제 통장에 찍혔습니다. 3년치 정산금을 한꺼번에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저는 집주인에게 중도금을 줬습니다. 그때까지 공실률은 50%였어요. 큰일이다. 이 공실들이 좀 나가야 내가 보증금을 좀 받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는데 어떡하지? 결국에 저는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월세로 내놨던 집을 다 전세로 돌렸어요. 전세로 돌리려면 사실 보증금을 좀 많이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할 수 없었죠. 왜냐면 잔금을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월세로 내놨던 집을 도배만 했는데 거기에 추가로 다른 리모델링들을 조금씩 더 했습니다.
그래서 싱크대도 갈고 뭐 천장도배도 하고 화장실 수리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세로 집을 내놨습니다. 와, 몰랐어요. 전세 매물은 진짜 없어서 막 부동산에서도 찾으러 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이 근처에 전세 매물이 없었던 거예요. 전세를 내놓자마자 막 나가더라고요, 집이. 그래서 공실률이 0%가 됐습니다. 다 나갔어요, 전세로. 자, 전세로 나갔으니까 제가 보증금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왕창 받지 않고도 잔금을 치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저는 6억짜리 건물을 친구한테 계약금을 빌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그렇죠. 사업 자금이었으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중도금과 그리고 세입자들한테 받은 보증금, 은행 대출 일부 이렇게 해서 샀습니다. 물론 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빚을 내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을 사실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돈을 다 갖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세요. 그래서 대출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 집을 살 때 대출을 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각을 해보세요. 대출 이자는 물론 지금 뭐 신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요. 대출 이자는 전세자금 대출이든 뭐 집담보대출이든 3%에서 4%, 많게는 뭐 5%, 6% 정도 될 수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거의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출을 받고 집담보대출이면 2에서 4%, 많게 5% 정도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출 받을 금액을 내가 현금으로 챙겨야 된다 생각을 하면 사실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대출을 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대출 규제도 많이 하잖아요. 다행히 아직 지방 쪽은 그렇게까지 규제가 심하지 않고 물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쉽습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결혼해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계속 빌라에서만 살았어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살 수도 없고 전세로 들어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 가격에 비해서 3분의 2 정도의 금액이면 빌라는 들어갈 수 있어요. 같은 평수를. 그러다 보니까 빌라에서만 살게 되었고 빌라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되었고 건물을 인수하게 된 거죠. 지금 그 6억의 건물은 가치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도 남편 소유로 되어 있고요.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진짜 무대뽀죠. 무대뽀. 1원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건물을 사겠다고 덜커덕. 그런데 진짜로 내가 이걸 사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니까 질러놓고 보니까 해결은 되더라고요. 물론 그냥 무턱대고 지르면 안 되죠. 뭔가 나올 만한 구석이 있었으니까 저도 질렀는데 보증금도 또 하늘에서 떨어진 그 사업 자금도 계약금도 또 은행 대출도 사실 순조롭게 된 건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간절하게 원하니까 그 건물은 제 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6억의 건물을 사면서 사실은 건물을 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인수할 때 집주인은 몰랐어요. 이 건물의 가치를. 부동산에서 그냥 6억 중반대에 팔아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집주인도 그 정도 금액이었던 걸 알았던 거죠. 그런데 저는 공시시가부터 해서 다 검색을 해봤어요. 거의 7억에 가까운 집이었습니다. 사자마자 돈을 벌 수 있는 걸 뻔히 아는데 제가 안 살 이유가 없죠. 지금은 그보다 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집을 사고 지금 4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집이 12년에서 13년 가까이 된 건물입니다. 하지만 4년 전에 샀을 때보다 이 집은 새 집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1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못했어요. 싱크대 하나 바꾸고 도배 한 번 바꾸고 세입자들 바뀔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4년 동안 새 집을 만들었습니다. 새 집이 됐기 때문에 겉 건물은 오래된 그런 콘크리트지만 안에 내부는 완전히 새 집이 됐어요. 그래서 건물의 가치가 올라갔죠. 물론 그 사이에 땅값도 올랐고요. 여러분들이 나도 아파트를 사고 싶어, 집을 사고 싶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르십시오. 해결이 다 되더라고요. 왜? 내가 뭔가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이런 심리 상태가 되면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가 있다면 목표를 글로 적으시고 그거를 날마다 쳐다보세요. 그리고 또 글로 적으시고 쳐다보고 저는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을 샀습니다. 제 3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일기를 쓰듯이 적어놓고 읽고 또 보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 건물을 사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결국은 제 건물이 됐고요. 앞으로도 팔 마음은 없어요. 사실 리모델링 하느라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아서 파는 게 너무 아깝거든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건물을 사게 된 썰을 풀어봤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많이 힘드시잖아요.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건물을 팔아가지고 여기서 남는 돈으로 그냥 편안하게 살까? 그런 생각을 했던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첫 집이었고, 물론 명의는 남편 이름으로 돼 있지만 남편과 저의 결혼해서의 첫 집이었고 첫 명의를 가진 그런 건물이었기 때문에 소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일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저희가 직접 가서 창틀까지 하나하나 다 닦으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건물주냐 자랑하냐 이러실 수 있지만 사실은 보증금을 너무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매달 들어오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아요. 거의 관리비 정도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 거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은 좀 쓸데없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건물을 인수하게 된 썰을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에는 이 건물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했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리모델링 꿀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좀 유익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